예,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임차인의 권한을 높이고 전세 사기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갈수록 진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실효성은 어떨지 관련 내용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전세 사기가 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일단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 깡통주택, 깡통전세 사기도 그렇고 최근에 참 이게 보니까 갭 투자로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에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세무녀 사건 같은 거, 이게 이런 피해자가 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박사님 보실 때 가장 많은 전세 사기 유형은 어떤 게 있고 현재 피해 규모 어떤지부터 좀 짚어보죠. 예. 예, 전세 사기라 하면요, 돈을 내고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예.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집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살다가 도중에 주인이 도망을 간다든지 예. 주인은 얼굴은 볼 수가 있고 찾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이미 그 전세에 해당하는 물건을 팔아버렸거나 또는 다른 은행에 건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예. 그 순위가 전세 설정한 것보다 전세의 확정일자보다 더 빠르다 할 경우에는 자기가 낸 전세금을 경우에 따라서 최악에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큰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게 전세 거래 제도라는 게 세계적으로 딱 우리나라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제도고요. 그렇습니다. 잘만 예. 운영되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매우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만은 예. 만약에 사기의 마수가 들이닥친다 그러면 돈을 다 떼읽고 길거리에 앉을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대책위에서 전세 사기 발본 대책을 좀 마련하라. 이런데 이번에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예.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전세 사기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그런 어떤 사법 공권력을 동원해서 잡아내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러나 이 사법 공권력을 통해서 잡아내봤자 그 사기꾼이 나는 돈이 없다. 이래서 이 내 주머니를 털어가라든지 흔히 뭐 세간에서 말하는 이런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하면 배를 열어라 이러면 예. 방법이 방법이 없는 거 없지 아니에요?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이 나름대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특히 주목되는 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얘기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도 정보가 현저히 부족해서 그렇죠. 거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제학에서도 시장 거래를 파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하나로 잡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 대목을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인 뭐 앱 같은 거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만들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전세금과 아파트 매매 시세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거나 그거 역전되면 그렇게 되면 일단 전세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전세를 들어가거나 들어가기 직전 상황에서 임대인이 사기의 의도성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다른 법적인 장치를 해버릴 수가 있는 이런 피해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2030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라는 건 뭐 말이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사기를 할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전세금 5,400억대였다는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렇죠. 일단은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어제 이제 정부가 발표한 이 내용 중에서 좀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선 정부가 부동산 시세에 관한 어플리케이션 앱을 내년 1월 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앱을 도입해서 그 지역에 현재 형성되는 가격이 얼마인지 이것을 정부가 가르쳐 주기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 불균형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예, 알 수 있게.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그렇죠. 집값하고 그 임대차 전세금하고 가격 차이가 없거나 또는 전세금이 역전이 되면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놓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 앱이 특히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이미
보편화, 객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립이라든지 특수형 주택, 특히 서민들이 많이 들어가는 주택은 가격이 아직도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겠다. 이 대목이 정보 비대칭성을 강화하는 그 해소를 하는 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 이제 임대차 계획을 할 때 특약 규정을 하나 새로 넣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내용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내용인데요. 특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민법상의 계약과는 별도로 이 계약에 특정하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서로 간의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계약서에 이제 그 포함시키는 예, 거죠. 보통 전세 계약을 맺으면 계약금을 10% 또는 20% 내놓고 나서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한 달 또는 두 달의 시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가 문제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당시에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그 틈을 뒤집고 계약한 다음 날 집을 팔아버리거나 그러니까 계약금 받고 이후에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 팔아버리는군요. 그 한 달 정도. 그런데 이 임차인의 권리 중에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있는데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만약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한테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채권적 권리를 물권적 권리로 바꿔주는 민법상의 권리 전환 장치인데요. 이제 이런 그 조치를 받으려면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되고 실입주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은 내가 이제 입주했으니까 나의 권리는 안전하게 보장됐다라고 할지는 보통 모르지만 확정일자 받으면 괜찮다 생각하잖아요. 그 그게- 다음 날 0시부터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기꾼들은 확정일자 받은 날 건저당을 설정합니다. 건저당 설정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친구들끼리도 얼마나 설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건저당 설정하는 사람한테 돈을 다 빼돌려 넘깁니다. 야. 그러고 나서는 세입자한테는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나중에 자기 돈을 가져간 친구하고 만나서 반씩 나눈다든지 이런 교묘한 사기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은 이걸 특약을 만들도록 했는데 문제는 이게 특약이 어떤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강제성은 없는 거군요. 예, 특약을 하도록 하나의 규정은 만드는데 임대인이 집 가진 사람이 끝까지 반발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응책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근데 어쨌든 그걸 반발하면은 이상하다고 봐야겠네요. 이상하거나 아예 거래를 하지 안 않으면 하거나 그래야 요즘 되겠네요. 같이 이게 좀 주택이 네. 가격이 좀 하향하는 추세 같으면 이런 특약이 상당히 유효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집이 없어서 나오자마자 바로 새가 나가는 이런 어떤 그 바이어스 마켓이 아닌 셀러스 마켓이 돼버리면 그때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런 것도 여실히 그렇죠. 받아야 네.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요 등기부 예. 등본에 건저당이 어떻게 설정이 돼 있고 확정일자가 어떻게 설정이 돼 있건 안 했건 그거하고 무관하게 무조건 세금이 우선 돈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를 들어갈 때 이게 세금이 얼마 체납이 되어 있는지를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도 임대인이 사전에 세금 체납 정보를 임차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조처가 이번에 마련이 됐습니다. 박사님 보실 때 이제 보니까 여기가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한테는 일단은 비상 상황이니까 저리로 대출을 뭐 지원해주고 전세 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추진한다는 등의 어떤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이게 내가 피해를 당한 이유이기 때문에 네. 실효성에 대한 측면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전세 거주하고 있는 지금 현 세입자에 대한 어떤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런 아쉽다는 지적이 또 있는데 함께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로 전세 사기 대책이 진일보에서 다양한 대책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의 사적 자치 원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해소해줬다 이런 정도 차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결국은 본인이 알아서 어떤 이 사태를 헤쳐가야 된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오늘 이번에 나온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대책은 새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은 그것은 따로 어떤 법적 행위가 없기 때문에 네.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책은 기존 전세 세입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로서도 이게 소급 입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법에 국회가 민법을 바꾸지 않는 한 바꿀 수 있는 그런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처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지금 현재 세를 들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 그 여러 군데에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권리의 어떤 세입자들이 여러 명 있다든지 또는 그분의 갑자기 그 세금이 또는 건전항이 새로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전세 사기 신고 센터에 미리 신고를 해서 좀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뭐 사전적 법적 조처를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 동안 그냥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네요. 중간중간 확인도 좀 해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신경 쓰는 수밖에, 그리고 또 계약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응하는 수밖에, 알아보는 수밖에는 일단 뭐 처벌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 돈 없다 이래버리면은 피해자는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뭐 일단 보상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부가 정보 비대칭성 해소 차원에서 내놓기로 한 각종 세금 정보라든지 또는 부실 또 사기 세입자들 명단 또 가격 앱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좀 살펴볼게요. 81.8인데 17주 연속 내렸네요. 일단 집값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잇따르고 있고 경제 불안 여파 때문에 주택 시장에 살 사람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자보다는 팔자세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좀 진단을 해야 될까요? 현 상황을? 한마디로 이제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바이어스 마켓, 사는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적고 팔겠다는 사람은 많으니까 많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적은 쪽에 힘이 세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주택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100으로 나오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세력이 똑같아. 시장이 거예요? 아주 균형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시나버로 지금 역전이 돼서 우리의 매매 수급 지수는 이미 100 아래로 떨어졌고요. 100이 그 균형점이라고 그러면 점점 더 하락폭이 커져서 지금은 80%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명을 만나보면 100명의 만약에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장에서는 그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80명이다. 이 얘기가 지금 매매 수급 지수가 80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형성되는 가격은 워낙 지금 거래가 안 된 상태에서의 이 시세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 혜택이 반드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돌아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반대로 매매는 지금 수급 지수가 하락하고 있지만 전세나 월세 쪽, 특히 월세 쪽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집을 팔고 내가 월세를 들어가는 게 나은가 이런 고민 정도를 해줘야 집이 본격적으로 가격 시세가 안정될 수가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하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주택 심리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부동산이 안정세로 확연히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좀 성급한 판단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져갖고 살 집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래도 어쨌든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진다는 건 그냥 얼핏 보기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구조라는 게 이제 빚을 내서 대출을 해서 또 집을 사갖고 지금 막 갚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집값 떨어지고 하니까 굉장히 이 부분도 사회적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정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이 모든 경제재해가 다 그렇듯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면 그 충격, 사이드 이펙트가 적지 않습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갑자기 떨어지면 방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집을
영끌로 해서 산 사람들이 파산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깡통 전세에 의한 전세 사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이제 의도적으로 아예 돈을 빼먹자고 달려드는 경우고요. 그렇지 않은 선의의 경우에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었는데 전세를 8억에 줬어요. 그런데 그 집값이 5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받은 전세금은 다른 데 쓰고 없거든요. 예. 그러면 내줄 돈이 5억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입자가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와 똑같은 전세금 반환을 제때 못 받게 되는 그렇죠. 이런 사회적 갈등이 생길 그런 수가 상황이 있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줘야 되는데 네.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이런 상황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새로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되면 세입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것도 연쇄잖아요, 연쇄적으로. 예, 계약이 연쇄적으로 그래서 대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안정적 관리는 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박사님 말씀처럼 가격의 어떤 하락기가 멈추고 안정기가 되는 시점은 그 모멘텀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어떤 기준금리가 좀 멈춰지고 뭐좀 인플레가 잡히고 이런 거시적인 어떤 안정성이 생겨야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뭐 주택 가격이 지금이 높다 낮다 이런 주관적인 시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격이라는 것은 급격히 올라갈 때도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급격히 내려가도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더라도 조금 서서히 변해야 되겠다. 완만하게. 예,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세가 떨어지고 또 수급 지수도 저렇게 떨어질 때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 지금 많은 규제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많은 정책을 폈는데 예. 그것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의 기조를 전면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금리 인상 정책과 관련해서도요. 금리라든지 대출 규제 이런 것도 한꺼번에 급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고를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같은 경우 보면 2년 전, 3년 전부터 금리를 올릴 거야. 계속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서 시장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경제의 어떤 지수나 모든 이 경제 지표들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그것을 이른바 이 경제 정책론에서는 안정화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한쪽으로 너무 오르지도 않고 한쪽으로 내리지 않는 이런 정책적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건강보험료 부과책이 좀 바뀌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 올려서 보험료 내지 않았던 연금 수급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돼갖고 이제 건보료 부담하게 된 건데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예, 지금 건강보험 피부양자 분들은 9월 말에 엄청난 폭탄 고지서가 날아갈 그러니까요. 수 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지금 제도는 9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고지서 지금 작성 및 발송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라 하면 예. 본인이 소득이 없으면서 본인의 아들이나 가까운 친척, 뭐 형제 이런 데 얹혀서 그 사람의 건강보험에 같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보통 은퇴한 사람들이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 직장에서 이제 들려 나온 경우에 예. 그 경우에 아들이나 딸에게 자녀들이 또는, 보통 예, 거기에 이렇게 사유에게 얹혀서.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9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예.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강제로 피부양자에서 탈락시켜서 이분을 지역보험 가입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지역보험은 현재 직장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폭탄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종래에는 3,400만 원이 있는데 네. 이게 2천만 원으로 이제 기준이 확대된 거예요. 2천만 원만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말소. 이런데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게 한 달에 170만 원 받게 되면 연간 2천만 원이 돌파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소득은 없는데 젊을 때 열심히 일한 결과로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을 통해서 160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야.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사건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충격이 상당히 클 텐데 이런 연금소득 생활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라고 마련했다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끝으로 좀 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3,400에서 2천만 원으로 피부양자 탈락 요건을 대폭 확대함으로 인해서 새로 이제 추가로 피부양자에서 빠져서 자기 자신의 지역 보험자로 강제 전환이 되는 경우에 예. 평균 한 14만 원 정도 내야 되고요. 또 그분의 개인 소득, 집이 있다거나 또는 그 이 연 소득이 평균보다 좀 많다고 그러면 이 지역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어휴. 그래서 그 나오는 건강보험료를 4년에 걸쳐서 첫 해 좀 많이 경감해주고 두 번째 해주에 조금씩 늘려가서 4년 만에 현재 시스템대로 바꾸는 다단계 양성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돼 있다가 한 푼도 안 내다가 어쨌든 돈을 내게 되고 그것이 갑자기 매년 올리네. 올라간다면 그러니까요. 그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예, 관련된 분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